이 놀이개가 어디서 났느냐? 이건 돌아가신 마님 물건이다. 니년이 훔친 것이 아니냐? 한겨울 장터 한복판, 갓난아기를 포대기로 감싼 여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손에는 쪽빈 놀이개 하나가 쥐어져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지요. 누더기 저고리에 맨발, 보기에도 딱하기 그지없는 몰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연이 하나 깊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지금 듣고 계신 곳 댓글에 남겨주시면 행복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고을 장터에 해가 뜨기가 무섭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날이 있었습니다. 정월 대목장이었지요. 떡 냄새, 생선 냄새, 기름 냄새가 뒤섞인 골목마다 흥정 소리와 웃음소리가 넘쳐났습니다. 안악들은 보따리를 끼고 이 가게 저 가게를 기웃거렸고 아이들은 엿한가락에 눈을 반짝이며 어미 치맛자락을 잡아 끌었지요. 그런데 그 북적이는 장터 한켠에 사람들의 발길이 유독 뜸한 구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적 한 장을 깔고 앉은 여인이었습니다. 허옇게 바랜 저고리에 기운 흔적이 역력한 치마, 맨발에는 때가 절어 발가락 마디마디가 거무스름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품 안에서는 포대기에 쌓인 아기 하나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지요. 여인은 아기가 깰까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듯 등을 잔뜩 웅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은 채연이었습니다. 나이는 22, 얼굴은 수척하여 광대뼈가 도드라졌지만 눈빛만은 죽어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눈빛은 주변의 어떤 사람보다도 또렷하고 깊었지요. 앞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두려움과 결기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옆에 놓인 바가지에는 엽전 몇 잎이 전부였고 그것으로 하룻밤 주막이라도 얻을 수 있을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채연을 못 본 척 지나쳤습니다. 덜어는 혀를 차기도 했지요. 저런 철없이 아이는 낳아가지고 지아비는 어딜 갔대? 글쎄 얼굴이 반반하긴 한데 꼴이 저게 뭐야? 에이,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주기도 싫다. 어서 가자. 수군거림이 채연의 귀에 들렸지만 여인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깰까 봐서이기도 했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이기도 했지요. 채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품 안 깊숙이 숨겨둔 무언가를 손끝으로 살며시 더듬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그러나 어쩐지 따뜻한 느낌이 손바닥에 전해졌지요. 쪽빛 놀이개였습니다. 손톱만 한 옥 장식에 쪽빛 술이 달린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성이 가득 담긴 물건이었습니다. 채연의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늘 차고 다니던 것이었지요. 어머니가 숨을 거두던 날 떨리는 손으로 채연의 손에 쥐어주었던 유품이었습니다. 채연아, 이것만은 절대 잃어버리지 마라.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채연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뜨었지요. 그때였습니다. 거기 안악 잠깐. 굵직한 목소리가 날아들었습니다. 채연이 고개를 들어보니 중년의 사내 하나가 팔짱을 낀 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장터 한쪽에서 포목 장사를 하는 이였는데 눈이 날카롭고 입술이 얄팍한 것이 보기에도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지요. 그 놀이개 좀 봅시다. 채연은 저도 모르게 품을 더 꽉 여몄습니다. 보여드릴 것이 없사옵니다. 없어요? 방금 손으로 만지작거리는 거 내가 다 봤는데. 사내는 한 발짝 더 다가서며 턱으로 채연의 품을 가리켰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발길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지요. 그쪽 빛 놀이개 어디서 난 거요? 그거 예사 것이 아닌데. 채연이 잠시 망설이는 사이 사내는 손을 뻗어 채연의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이 놀이개가 어디서 났느냐? 이건 돌아가신 마님 물건이다. 내년이 훔친 것이 아니냐? 순식간에 구경꾼이 열댓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누군가가 수군거렸지요. 훔쳤대. 거지가 귀한 집 물건을 훔쳤대. 아이고, 저런 것이 아이를 안고 도둑질을? 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녀는 훔치지 않았사옵니다. 이것은 소녀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것이옵니다. 어머니? 하, 이런 거지 행색에 무슨 어머니가 이런 놀이개를 갖고 있어? 사내는 코웃음을 치며 채연의 손에서 놀이개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채연은 뒤로 물러서며 아기를 꽉 안았지요. 그 바람에 포대기 안에서 잠들어 있던 막동이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아앙. 아기의 울음소리가 장터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지요. 채연은 한 손으로 아기를 달래면서 다른 손으로는 놀이개를 품 안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채연은 고개를 떨구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구경꾼 사이를 헤치고 나섰습니다. 잠깐만 하시게. 백발을 단정히 올린 할머니였습니다. 주름이 깊게 팬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맑고 서늘했지요. 포목 장수가 할머니를 보자 슬쩍 기세가 꺾였습니다. 동네에서 알아주는 이명원 대감댁 안주인이었으니까요. 훔쳤다는 증거가 있소? 아, 그게 저런 꼴에 저런 물건을 갖고 있으니 당연히. 허허. 당연한 일이 어디 그리 많소. 증거도 없이 사람 잡으면 못 쓰지. 할머니는 포목 장수를 한번 쏘아보고는 채연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채연의 얼굴을 살펴보았지요. 무언가를 찾듯이 아주 오래된 기억을 더듬듯이 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할머니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가, 어디서 왔느냐? 목소리가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채연은 영문을 몰랐지만 그 목소리에는 왠지 긴장이 풀리는 따뜻함이 있었지요. 채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북쪽 어느 고을에서 왔사옵니다, 할머니. 혼자냐? 예. 아이와 둘이 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포목 장수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안악이 훔친 것이 아닌 것 같소. 내가 보증하겠소. 아니, 할머니가 무슨 근거로. 내가 보증한다 했소. 더 이상의 반박은 없었습니다. 포목 장수는 씩씩거리며 물러났고 구경꾼들도 하나씩 흩어졌지요. 채연은 울음을 그치지 않는 막동을 얼으면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맙사옵니다, 어르신. 고맙긴. 찬바람에 아이 데리고 여기 더 있다가는 둘 다 죽겠구나. 나를 따라오너라. 할머니는 채연이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몸을 돌렸습니다. 채연은 잠시 망설였지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된 지 반년이 넘었습니다. 낯선 호의는 곧 함정일 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막동이 다시 한번 칭얼거렸습니다. 차디찬 바람이 포대기 속으로 파고드는 듯 했지요. 채연은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따라가겠사옵니다. 그렇게 채연은 그날 이명원 대감댁의 문을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이명원 대감댁은 어느 고을에서도 알아주는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행랑채만 해도 10칸이 넘었고 안채와 사랑채 사이에는 잘 가꾼 매화나무 두 그루가 서 있었지요. 채연은 할머니를 따라 안채 구석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방에 들어서는 순간 온기가 온몸을 감쌌지요. 채연은 막동을 내려놓고서야 비로소 두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미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뜨거운 쌀미음 한 그릇이었는데 채연은 첫 숟갈을 뜨다가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뜨겁고 부드러운 것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지난 반년의 시간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것 같았지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채연이 울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고는 막동을 무릎에 올려 가만히 어르기 시작했지요. 많이 힘들었구나. 채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름이 뭐냐? 채연이라 하옵니다. 채연. 좋은 이름이다. 할머니는 막동의 이마를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막동이 손가락을 잡으려고 조그만 주먹을 내밀었지요. 아이 아비는? 채연의 손이 그릇 위에서 멈췄습니다. 소녀와 혼인을 약조하셨던 분이셨는데 혼례 전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사옵니다. 할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막동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지요. 참으로 딱하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지요. 할머니는 채연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 내 한 가지 물어보마.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느냐? 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 무언가 복잡한 빛이 지나갔지요. 있사옵니다. 그래. 세상에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채연아.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값어치인 것이지. 채연은 그 말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기에는 지금 너무나 지쳐 있었지요. 그저 고개를 숙이며 예라고 대답했을 뿐입니다. 할머니는 채연이 그 말을 흘려듣는 것을 보았지만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막동을 내려놓으며 일어섰지요. 오늘은 쉬어라.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고. 그날 밤 채연은 오랜만에 따뜻한 방에서 막동을 안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눈이 쉬이 감기지 않았지요. 천장을 바라보는 채연의 머릿속에는 어느 고울 대감댁 깊숙한 곳에 앉아 채연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리 없는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계모 윤 씨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거동도 제대로 못하시는 친부 한상덕 대감의 얼굴이. 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품 안에 쪽빈 놀이개를 손에 꼭 쥐었지요. 어머니, 소녀 어떻게 해야 하옵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손 안의 놀이개가 마치 어머니의 손처럼 차갑지만은 않게 느껴졌습니다. 채연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고을에서 알아주는 한상덕 대감댁은 대대로 청렴하기로 이름난 양반 가문이었습니다. 논밭도 있었고 고을 원님과도 교분이 있었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그 집을 빛내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대감마님은 엄격하되 공정하였고 마님은 인자하되 흐트러짐이 없었지요. 채연은 그 집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닮아 눈빛이 맑고 손재주가 고왔습니다. 글도 곧잘 익혔고 바느질도 또래 중에 따라올 리가 없었지요. 아버지 한상덕 대감은 딸을 몹시 아꼈습니다. 아들 하나 없이 딸만 하나라는 것이 내심 아쉬웠지만 그 딸이 어찌나 영특한지 보는 사람마다 혀를 내둘렀으니까요. 그런데 채연이 15되던 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이었습니다. 봄날까지만 해도 손수 매화나무에 물을 주시던 어머니가 여름이 끝나기도 전에 자리에 눕더니 가을이 되자 눈을 감으셨지요. 채연은 어머니 손을 잡고 사흘을 울었습니다. 아버지 한상덕 대감도 한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지요. 그리고 이듬해 봄 계모가 들어왔습니다. 윤 씨였습니다. 윤 씨는 처음에는 더할 나위 없이 다소곳했습니다. 채연에게도 살갑게 굴었지요. 반찬도 채연이 좋아하는 것으로 만들어주고 새치마도 지어주고
잠들기 전에 머리도 빗겨주었습니다. 채연은 어머니를 잃은 허전함이 조금은 채워지는 것 같아서 윤 씨가 낯설지 않게 느껴졌지요. 그러나 그것은 반년도 채가지 않았습니다. 윤 씨가 임신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배가 불러오자 윤 씨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대신 들어선 것은 서늘한 계산기였지요. 딸을 낳으면 옥순이라 이름 짓겠노라 미리 정해놓고 아들이든 딸이든 이 집 재산은 자기 소생에게로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윤 씨의 뱃속 아이와 함께 자라났습니다. 채연은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침상에서 채연의 반찬이 하나씩 줄어들었습니다. 하인들이 채연에게 함부로 말을 놓기 시작했지요. 윤 씨는 채연에게 직접 무언가를 요구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다만 채연이 무언가를 하면 반드시 흠집을 찾아냈지요. 수가 삐뚤어졌구나. 글씨가 왜 이 모양이냐. 대감마님 딸이라는 것이 부끄럽지 않으냐. 또 음식을 남겼어? 집안 살림을 이렇게 가볍게 봐서야. 채연은 참았습니다. 아버지 대감이 편찮으신 이유로 집안을 이끄는 것은 사실상 윤 씨였으니까요. 한상덕 대감은 몸이 점점 안 좋아져 바깥 출입도 쉽지 않게 되었고 윤 씨는 그 틈을 파고들어 하인들의 충성을 하나씩 사들였습니다. 채연이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고하려 해도 아버지 방문 앞에는 어느 순간부터 윤 씨의 신복 하인이 지키고 서 있었지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채연이 17이 되던 해 아버지 대감이 채연의 혼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고을의 젊은 선비 이서준이었습니다. 집안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성품이 곱고 학문이 깊었지요. 채연은 처음 보는 자리에서 이서준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꾸미지 않은 맑고 담담한 눈이었지요. 채연은 그날 밤 처음으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혼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혼례를 올리기 2달 전 이서준이 급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채연은 그 소식을 하인에게서 들었습니다. 아무도 직접 말해주지 않았지요. 채연은 사흘 동안 방 밖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서 벽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넉 달 후 채연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윤 씨에게는 하늘이 내린 기회였습니다. 이런 행실을 보였으니 이 집에 더 있을 낯이 없지 않느냐. 대감마님이 아시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겠느냐. 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녀와 이서방 사이에는 혼약이 있었사옵니다. 그리고 이서방은 이미 혼약이라고 혼례도 올리지 않은 것을 혼약이라 할 수 있느냐. 그 선비가 죽었으니 그걸로 끝난 것 아니냐. 윤 씨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게다가 말이다, 채연아. 내가 어디서 어떻게 아이를 가졌는지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선비 아이가 맞는지 누가 증명할 수 있겠느냐. 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님, 그것은 대감마님께 이 사실을 알려야 할 것 같구나. 내 아비가 아신다면. 채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몸이 떨렸지요. 아버지는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으셨습니다. 그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되실지 몰랐습니다. 윤 씨는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지요. 결국 채연은 쫓겨났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어스름에 하인 둘이 채연을 깨웠습니다. 보따리 하나가 문 앞에 놓여 있었지요. 윤 씨는 얼굴도 내밀지 않았습니다. 채연은 아버지 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에 불빛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르시는 것인지 아시면서 묵인하시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빨리 나가세요. 해 뜨기 전에 가셔야 해요. 하인이 낮은 목소리로 재촉했습니다. 채연은 보따리를 들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지요.
채연은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었습니다. 발밑에 서리가 내려 있었습니다. 발이 시렸지요. 그때 채연은 품 안을 더듬었습니다. 쪽빈 놀이개가 있었습니다. 쫓겨나기 전날 밤 채연은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어머니의 흔적이라면 무엇이든 챙겼습니다. 그중 가장 마지막에 찾은 것이 바로 이 놀이개였지요. 장롱 깊숙한 곳, 낡은 비단 보자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채연은 그것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5달이 지나 채연은 장터 한복판에서 아기를 안고 무릎을 꿇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대감은 지금 어떻게 계실까요? 몸은 나아지셨을까요? 채연은 이명원 대감댁 구석방의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막동이 베넷짓을 하며 품 안에서 꼬물거렸지요. 채연은 아기의 등을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막동아, 우리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기는 대답 대신 작은 손을 채연의 저고리 자락에 꼭 쥐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채연은 일찍 눈을 떴습니다. 막동이 배가 고픈지 칭얼거리기 시작했지요. 채연은 아기에게 젖을 물리면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지는 낡았지만 깨끗했고 창호지 사이로 햇살이 가느다랗게 들어왔지요. 따뜻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곳에서 눈을 떴습니다. 문 밖에서 기척이 났습니다. 일어났느냐? 할머니였습니다. 채연이 문을 열자 할머니는 소반에 죽 한 그릇과 나물 반찬 2가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고맙사옵니다, 어르신. 됐다. 먹어라. 할머니는 채연이 밥을 먹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채연은 천천히 그러나 남김없이 그릇을 비웠지요. 할머니는 그것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부터 여기서 일을 도와주겠느냐? 마침 일손이 부족하던 참이다. 채연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녀 같은 것이 어찌라니? 일 잘하면 그만이지. 할머니는 말을 끊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 사연은 내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해라. 내가 먼저 캐묻지 않을 테니. 채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채연은 이명원 대감댁에서 몸종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을 쓸고 빨래를 하고 안채 마루를 닦았습니다. 막동은 빨래통 옆에 포대기를 깔고 재워두었지요. 아기는 신기하게도 어머니가 일하는 동안에는 잘 울지 않았습니다. 마치 지금은 울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요. 채연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고 더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했고 모자라도 티를 내지 않았지요. 하인들 사이에서는 처음에 수군거림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타난 이 여인이 누구냐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수군거림이 잦아들었습니다. 일을 그토록 잘하는 사람을 구박하기는 어려운 법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사랑채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났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글씨오? 다시 쓰오. 채연이 마루를 닦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랑채 마당에서 젊은 사내가 서찰 한 장을 들고 씩씩거리고 있었지요. 나이는 26쯤 되어 보였습니다. 옥색 도포에 검은 갓을 쓴 모습이 반듯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귀공자의 위엄이 어디로 갔는지 볼이 잔뜩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인이 쩔쩔매며 말했지요. 도련님, 편지 쓰는 사람이 오늘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하여서. 아프다고? 편지 한 장 대신 못 써줄 정도로? 이준혁이었습니다. 이명원 대감의 외아들, 한성부에서 공부를 하다가 아버지 병환 소식에 잠시 내려온 참이었지요. 준혁은 서찰을 손에 구겨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모레까지 답장을 보내야 하는데.
필체가 단정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고는 걸레를 내려놓고 일어섰지요. 소녀가 써드릴 수 있사옵니다. 준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채연과 눈이 마주쳤지요. 내가 글을 배운 적이 있사옵니다. 준혁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채연에게 종이와 붓을 건넸습니다. 채연은 천천히 먹을 갈고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써내려가기 시작했지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혁은 채연의 손끝을 바라보았습니다. 붓끝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지요. 글씨는 단정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배운 솜씨인지 예사 몸종의 글씨가 아니었지요. 다 썼사옵니다. 채연이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준혁은 서찰을 받아들고 읽었습니다. 눈썹이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잘 썼구나.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이준혁과 채연이 처음으로 말을 나눈 날이었지요. 그날 이후 준혁은 가끔 채연에게 서찰 대피를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채연은 매번 묵묵히 써주었고 준혁은 매번 잘 썼다는 짧은 말을 남겼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쩐지 서로의 존재가 조금씩 익숙해져 갔지요. 할머니는 그것을 멀찌감치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이명원 대감댁 마당의 매화나무에 꽃이 피었지요. 채연은 아침마다 막동을 포대기에 엎고 그 나무 아래를 지나쳤습니다. 봄볕이 포대기 위로 내려앉으면 막동이 눈을 가늘게 뜨며 웃었지요. 채연은 그 웃음을 보며 잠시나마 숨통이 트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덧 2달이 흘렀습니다. 채연은 이 집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글씨 솜씨는 물론이고 부엌 살림도 야무졌으며 안채 어른들 심기를 살피는 눈치도 남달랐지요. 할머니는 슬쩍슬쩍 더 중한 일을 맡겼고 채연은 말없이 해냈습니다. 하인들도 더 이상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채연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2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이준혁 때문이었습니다. 준혁은 채연에게 서찰 대피를 부탁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어느 날부터는 글의 내용에 대해 의견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채연이 망설이다가 짧게 답하면 준혁은 그것을 받아 다시 질문을 이어가곤 했지요. 채연은 그럴 때마다 신분을 잊고 대화에 빨려드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그러고는 소스라치게 정신을 차렸지요. 나는 몸종이다. 그것도 아이를 안고 구걸하다 주어진 몸종이다. 채연은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러나 준혁은 채연이 선을 그을수록 더 자연스럽게 그 선 안쪽으로 들어왔지요. 눈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개의치 않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둘째 이유는 더 심각했습니다. 장터에서 지내는 동안 채연이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을 장터 어귀에서 소금 장사를 하는 노파 하나가 윤 씨의 신복이라는 것이었지요. 채연이 장터에서 구걸하던 시절 그 노파가 채연을 유심히 살피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때는 그냥 지나쳤지요. 그런데 어느 날 장을 보러 나갔다가 그 노파가 이쪽을 향해 눈을 가늘게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채연은 모른 척하고 빠르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지요. 윤 씨가 나를 찾고 있구나. 채연은 생각했습니다. 윤 씨가 채연을 쫓아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채연이 살아 돌아다니는 것을 그냥 두지는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채연이 입을 열면 한상덕 대감이 진실을 알게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채연은 그날 밤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오나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할머니는 방에 홀로 앉아 책을 읽다가 채연을 들였습니다. 말해라.
채연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녀는 이 집을 떠나야 할 것 같다옵니다. 할머니는 책을 덮었습니다. 왜? 채연은 높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을 쫓아낸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사람의 첩자가 고을 장터에 있다는 것, 자신이 이 집에 있는 것이 알려지면 이 집에 누가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요. 할머니는 듣는 동안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다 듣고 나서야 천천히 물었지요. 그 쫓아낸 사람이라는 것이 내 어머니냐 아니면 다른 이냐? 채연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계모이옵니다. 할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계모가 왜 너를 쫓아냈느냐? 채연은 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막동에 대한 이야기, 혼약했던 선비에 대한 이야기는 뱃속에서 삼켰지요. 그저 재산 때문이옵니다라고만 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면 어디로 갈 것이냐? 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꺼봐라. 갈 데도 없는 것이 나간다고 하면 어디로 가겠느냐?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 사연은 내 것이다. 내가 알 필요 없다. 다만 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내가 지킨다. 알겠느냐? 채연은 눈을 들었습니다. 어르신, 그 첩자라는 노파, 내가 처리하마. 너는 아무 일 없는 듯 지내면 된다. 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채연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고맙사옵니다. 할머니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지요. 내일 일은 내일 해라. 어서 가자거라. 채연이 방을 나서는데 등 뒤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채연아. 채연이 멈추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내 손에 쥐어준 물건이 있지? 그거 잘 간직해라. 채연이 돌아보았지만 할머니는 이미 책으로 시선을 돌린 뒤였습니다. 채연은 말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채연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어머니의 유품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일까요? 장터에서 처음 만났을 때 할머니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을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지요. 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피곤했습니다. 생각은 내일로 미루었지요. 방으로 돌아오니 막동이 자다가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채연은 아기 옆에 누워 등을 토닥였지요. 한편 그 시각 이명원 대감댁 사랑채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준혁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을 읽는 것 같았지만 눈길이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지요. 창호지 너머로 안채 쪽에서 채연이 할머니 방을 나와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혁은 책을 덮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야. 혼잣말이었습니다. 몸종치고는 너무 글씨가 좋고 너무 눈빛이 또렷하고 몸종치고는 너무 말이 없었지요. 준혁은 손으로 턱을 개었습니다. 어디서 온 사람일까?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고을 장터 어귀에서는 소금 장사 노파 하나가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어딘가로 연통을 넣어야 했지요. 드디어 찾았다는 연통이었습니다. 그 연통이 닿을 곳은 북쪽 어느 고을의 대감댁 안채였습니다. 윤 씨의 방이었지요. 연통을 받은 윤 씨의 얼굴은 잠시 굳었다가 이내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윤 씨는 등잔불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하인 장쇠가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마님, 어찌하시렵니까? 어찌하긴. 직접 가봐야지. 윤 씨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이명원 대감댁이라는 곳 잘 알아봐라. 주인이 누구고 무슨 집안인지, 그리고 채연이가 거기서 무슨 행세를 하고 있는지. 장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마님. 조용히 해라. 아직 대감마님 귀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윤 씨는 연통을 등불에 가져다 댔습니다. 종이가 불에 오그라들며 타오르다가 재가 되었지요. 한편 채연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이명원 대감댁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봄이 깊어가면서 막동도 자랐습니다. 이제는 채연이 이름을 부르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팔을 뻗었지요. 채연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렸습니다. 이 아이에게 제대로 된 이름 한자 붙여주지 못했다는 것이, 아비 없이 자라야 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요. 어느 날 오후 준혁이 마당을 지나다가 막동을 발견했습니다. 채연이 빨래를 넣는 동안 포대기에 앉혀둔 막동이 바닥에 떨어진 나뭇잎 하나를 집으려고 필자적으로 몸을 뻗고 있었지요. 준혁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살며시 나뭇잎을 집어 막동의 손앞에 내밀었습니다. 막동이 통통한 손가락으로 나뭇잎을 잡아쥐었지요. 그러고는 기쁜 듯 팔을 흔들었습니다. 준혁의 입에서 짧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채연이 다가왔습니다. 준혁과 막동을 번갈아 보다가 낮게 말했지요. 도련님, 손이 더러울 수 있사옵니다. 손이야 씻으면 되지. 준혁은 막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이 이름이 뭐냐? 막동이라 부르고 있사옵니다. 막동이. 좋구나. 억세게 살라는 뜻이냐? 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냥 아무 이름이나 불렀던 것이었지요. 준혁은 그런 채연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나중에 제대로 된 이름을 지어줘야지. 아이는 이름이 중요하다. 채연은 가슴이 잠깐 뜨끔했습니다. 준혁은 자신이 한 말의 무게를 모르는 듯 했지요. 채연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소녀는 여기 오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옵니다.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소녀에게는 사연이 있사옵니다. 언제 떠나야 할지 모르는 몸이지요. 도련님께서 소녀에게 너무 마음을 쓰시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옵니다. 준혁은 한동안 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채연은 시선을 피하며 막동을 안아들었지요. 그래도 지금은 여기 있지 않느냐? 준혁이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 있으면 된 것 아니냐? 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어쩐지 가슴 한켠에 박히는 것 같았지요. 채연은 얼른 고개를 숙이고 안채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준혁은 그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채연은 막동을 재우면서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서 더 오래 있기 전에 스스로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어머니의 혼인 문서가 산속 작은 사찰에 기탁되어 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채연에게 귀띔해 주었던 것이었지요. 언젠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문서가 내 편이 되어줄 것이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지요. 지금 당장은 움직이지 않는다. 하지만 준비는 해두어야 한다. 복례 유모가 어디 있는지도 알아야 했습니다. 복례는 윤 씨에게 쫓겨난 후 어딘가에 숨어 있을 터였지요. 장터에서 들은 소문으로는 이 고을 어딘가에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채연은 눈을 떴습니다. 막동이 까만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막동아. 채연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우리 질 수 없다. 막동은 그 말에 답하듯 작은 발을 한번 차올렸습니다. 봄이 깊어지자 이명원 대감댁에는 손님이 잦아졌습니다. 이명원 대감이 몸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고을 안팎으로 퍼지면서 문안 인사를 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지요.
채연은 그럴 때마다 부엌과 안채 사이를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차와 다가를 준비하고 방을 정돈하고 손님이 쓴 그릇을 치웠지요. 쉴 틈이 없었지만 채연은 오히려 바쁜 것이 좋았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동안에는 딴 생각이 끼어들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채연은 뜻밖의 일을 겪었습니다. 손님 중에 고을 훈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명원 대감과 오랜 교분이 있는 사람이었지요. 훈장은 사랑채에서 준혁과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돌아가면서 채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게, 자네가 서찰을 대필해준다는 젊은이 아닌가? 예, 그러하옵니다. 필체가 예사롭지 않더라고. 어디서 글을 배웠나? 채연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사옵니다. 아버지가 글을 아는 분이신가? 어떤 분이시오? 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훈장은 눈치를 채고 더 묻지 않았지요. 그러나 돌아서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야. 저 글씨는 양반댁 자제나 써야 할 글씨인데. 그 말이 마당에 서 있던 이준혁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준혁은 그날 저녁 채연을 사랑채 마당으로 불렀습니다. 채연아,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 채연은 준혁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소녀의 아버지는 그저 평범한 분이셨사옵니다. 평범한 사람이 자식에게 저런 필체를 가르치지는 않는다. 채연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련님, 소녀는 그냥 몸종이옵니다. 더 이상 묻지 마시옵소서. 준혁은 한동안 채연을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더 묻지 않겠다. 그러나 그 눈빛은 이미 무언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위기였지요. 두 번째 위기는 그로부터 열흘쯤 뒤에 찾아왔습니다. 채연이 빨래를 갤 때였습니다. 막동을 포대기 위에 앉혀두고 저고리를 개다가 품에서 쪽빈 놀이개가 스르르 떨어졌지요. 채연이 아차하고 주우려는데 하필 그때 준혁이 지나가다 그것을 밟을 뻔해 허리를 굽혔습니다. 이게 뭐냐? 준혁의 손에 쪽빈 놀이개가 들렸습니다. 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련님, 그것은... 이거 예쁜데. 쪽빛이 고운 것이 귀한 옥이구나. 준혁은 놀이개를 요리조리 살펴보았습니다. 채연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지요. 놀이개가 알려지면 출신이 드러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위험했지요. 윤 씨가 이 놀이개를 훔쳤다고 우기고 있었으니까요. 소녀의 것이옵니다. 돌려주시옵소서. 채연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혁은 채연의 얼굴을 한번 보더니 놀이개를 내밀었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하느냐? 소중한 물건이옵니다. 준혁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이 놀이개에서 채연의 얼굴로 한 번 더 오갔지요. 채연은 놀이개를 받아 품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위기는 조금 다른 종류였습니다. 할머니가 채연을 안채 깊숙한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 방에는 낡은 나무 괴짝이 하나 있었는데 할머니는 그 앞에 앉아 있었지요. 채연이 들어서자 할머니는 괴짝 위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채연아, 이리 가까이 와보아라. 채연이 가까이 다가서자 할머니는 채연의 오른쪽 손목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소매를 살짝 걷었지요. 손목 안쪽에 쌍점이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쌀알 2개만 한 점 2개였습니다. 할머니의 숨소리가 잠깐 멈추었습니다. 채연은 영문을 몰랐습니다. 어르신? 아무것도 아니다. 할머니는 소매를 다시 내려주고는 손을 놓았습니다. 그 눈빛에 무언가 복잡한 것이 지나갔지요. 채연은 무언가 여쭤보고 싶었지만
할머니의 표정이 벽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오늘 불러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 했나 하면 그냥 일 잘한다고 칭찬하려고 했다. 할머니는 갑자기 딴소리를 했습니다. 일 잘하고 있다. 수고했느니라. 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을 나오면서 채연은 자기 손목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쌍점을 태어날 때부터 있었는데 딱히 신경 쓴 적이 없었지요. 그런데 할머니는 왜 저런 눈빛을 지은 것일까요? 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장 따뜻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흐린 오후 채연이 안채 처마 아래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막동은 무릎 위에서 잠들어 있었지요. 할머니가 옆에 와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채연아, 나는 젊었을 때 너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아이를 알았느니라. 채연이 바느질 손을 멈추었습니다. 어떤 아이였사옵니까? 할머니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밝고 총명한 아이였는데 그 아이 어머니가 일찍 죽었지. 새어머니가 들어왔는데 그 새어머니가 아이의 신분을 빼앗으려 했어. 결국 그 아이는 집에서 쫓겨났지. 채연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찌 되었사옵니까?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결국 제자리를 찾았지. 오래 걸렸지만 채연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었사옵니까? 할머니는 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거든.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지. 아무리 천하게 살아도 아무리 구박받아도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서 지우지 않았단 말이다. 채연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뜨거운 것이 눈 뒤에서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요. 소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사옵니다. 할머니는 대답 대신 채연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지요. 지금 당장 몰라도 된다. 지금 이 순간을 버텨내는 것이 먼저다. 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눈물을 참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것들이 조용히 뺨을 타고 내렸지요. 막동이 무릎 위에서 살며시 꼬물거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손을 잡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흐린 하늘 아래 처마에서 빗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채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불을 지피고 죽을 올리는 동안 어젯밤 할머니와 나눈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지요. 포기하지 말 것,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 것. 채연은 쌀을 저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한상덕 대감의 딸이다. 어머니에게서 쪽빈 놀이개를 물려받은 사람이다. 아직 찾아야 할 것들이 있다. 그때 부엌 문이 열리며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마당을 걷다가 부엌에 불빛이 보였던 것이지요. 벌써 일어났느냐? 도련님께서도 일찍 일어나셨사옵니다. 준혁은 부엌 문가에 기대어 섰습니다. 잠이 안 왔다. 아버지 병환이 요즘 더 심해지셨어. 채연은 잠시 죽 젓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많이 걱정되시겠사옵니다. 응. 준혁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한성부 가지 말고 진작 내려왔어야 했는데. 채연은 말없이 죽을 저었습니다. 준혁이 낮게 말했지요. 채연아. 예, 도련님. 너는 내 아버지가 보고 싶으냐? 채연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예.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글자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지요. 준혁은 채연의 옆 얼굴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언젠가 볼 수 있을 것이다. 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랬으면 하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부엌에 죽 끓는 소리와 장작 타는 소리만 가득했지요.
아침 햇살이 문틈으로 가느다랗게 들어왔습니다. 채연은 그 순간 자신이 이 집에서 지내온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느꼈습니다. 따뜻한 방, 따뜻한 밥, 그리고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주는 사람들. 장터에서 엽전 몇 잎을 두고 구걸하던 시절과는 달랐지요.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채연은 더 두려웠습니다. 이것이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을, 윤 씨가 이미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채연은 다시 죽을 저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지요.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복례 유물을 찾아야 한다. 사찰의 문서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막동이 자라기 전에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이 아이에게는 뿌리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채연은 장을 보러 나가는 하인에게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이 고을 어귀에 나이든 여인이 홀로 살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름이 복례인지 아는지 물어봐 달라는 것이었지요. 하인은 별 이상한 부탁도 다 듣는다는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하인이 돌아왔을 때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채연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복례라는 이름의 노인이 고을 북쪽 마을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사옵니다. 혼자 살고 아무도 잘 모른다고 하더이다. 채연은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복례가 있었습니다. 이 고을에. 채연의 눈빛이 처음으로 단단해졌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이명원 대감댁에 난감한 일이 생겼습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이명원 대감을 찾아와 땅 문서를 들이밀며 빚 독촉을 하는 자가 생긴 것이지요. 고을에서 돈놀이를 하는 장 씨라는 자였습니다. 이야기인즉슨 이명원 대감이 몇 해 전에 빌린 돈이 있는데 그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서찰을 받아들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빌리셨다는 건 알았는데 이자가 이렇게까지 됐을 줄은. 채연이 그 서찰을 건네받아 읽었습니다. 눈이 빠르게 글자 위를 훑었지요. 그러고는 찬찬히 되익다가 무언가를 발견한 듯 이마를 살짝 찌푸렸습니다. 도련님, 응? 이 서찰에 적힌 이자율이 원래 약조한 것과 다르옵니다.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처음 돈을 빌릴 때 썼다는 문서 사본이 이 서찰에 첨부되어 있사옵니다. 그런데 여기 이자, 계산 방식을 보시옵소서. 원금에 이자를 더한 다음 그것을 다시 원금으로 삼아 이자를 붙이는 방식이옵니다. 그러나 처음 약조 문서에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받기로 되어 있사옵니다. 준혁은 서찰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지요. 그러면 이 계산이 잘못된 것이냐? 채연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확인해 보셔야 하겠지만 소녀가 보기에는 장 씨가 이자를 부풀린 것 같사옵니다. 원래 약조대로라면 갚아야 할 금액이 이것의 절반도 채 되지 않사옵니다. 준혁은 한참 서찰을 들여다보다가 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걸 단번에 읽어냈느냐? 채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혁은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지요. 이튿날 준혁은 장 씨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은 자리에서 준혁은 채연이 짚어낸 계산 오류를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 장 씨는 처음에는 얼굴을 붉히며 억지를 부렸지만 준혁이 원본 약조 문서와 대조해 가며 하나씩 반박하자 결국 꼬리를 내렸지요. 빚의 3분의 1가량이 허위 계산이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장 씨는 고을 원님 앞에서 부풀린 이자 청구를 취소해야 했습니다. 이명원 대감댁에서는 한숨소리가 가득했다가 뒤이어 안도의 소리가 가득해졌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저녁 채연에게 작은 보자기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예쁜 옥색 비단 치마가 들어 있었지요. 일 잘했다. 채연은 손을 저었습니다.
어르신, 소녀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말씀드렸을 뿐이옵니다. 받아라. 못 받을 이유가 없다. 할머니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채연은 결국 고개를 숙이고 비단 치마를 받았지요. 준혁도 채연에게 따로 찾아왔습니다. 고맙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달랐지요. 채연을 몸종이 아니라 사람으로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채연은 그 눈빛을 받으며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소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채연아. 준혁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여기 있어야 한다. 채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가짜 승리였습니다. 채연은 잠깐이나마 숨을 돌릴 수 있었고 이 집에서 발을 붙일 이유를 하나 더 얻었지요. 준혁과의 거리도 조금 좁혀졌습니다. 막동도 그 무렵 처음으로 옹알이를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자기 자리가 있다는 것을 조금씩 믿어도 될 것 같은 기분이었지요. 그러나 바로 그 무렵 북쪽 어느 고을에서는 윤 씨가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소금 장사 노파에게서 받은 연통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명원 대감댁 몸종으로 들어가 살고 있다. 아이도 함께 있다. 준혁 도련님에게 글씨를 써주며 총애를 받는 것 같다. 윤 씨는 그 연통을 다 읽고 나서 불에 태웠습니다. 이명원 대감댁이라. 윤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명원 대감은 고을에서 알아주는 양반이었습니다. 함부로 건드리기 어려운 집안이었지요. 그러나 윤 씨에게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직접 건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채연을 안에서 무너뜨리면 되었지요. 윤 씨는 장쇠를 불렀습니다. 채연이가 물건을 훔쳤다는 소문을 만들어라. 노리개 이야기는 이미 장터에서 시작됐으니 그것을 부풀려라. 그리고 이명원 대감댁에 그 소문이 들어가도록 해라. 장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마님. 두 번째로는 채연이가 전에 있던 집에서 은그릇을 훔쳤다는 거짓 증언을 해줄 사람을 고을 장터에 심어다. 사람들이 믿게 만들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윤 씨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었지요. 채연이가 이명원 대감댁에 있는 동안 준혁 도련님의 귀중품 하나가 없어지도록 해라. 장쇠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님, 그것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장쇠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겠습니다. 윤 씨는 등잔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지요. 채연이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빌게 되는 날을 기다려라. 멀지 않을 것이다. 한편 이명원 대감댁의 채연은 그날 밤 막동에게 젖을 물리면서 처음으로 가만히 웃었습니다. 빚독촉이 해결된 날 할머니가 해준 말이 떠올랐지요. 채연아, 내가 여기 온 것이 이 집에 복이 된 것 같구나. 복이라는 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채연은 막동의 까만 눈동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막동아, 우리 조금만 더 버텨보자. 그러나 윤 씨의 음모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채연은 아직 그것을 알지 못했지요. 며칠 뒤 채연은 혼자 고을 북쪽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막동을 업고 이른 아침에 나섰지요. 할머니에게는 장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장도 보고 복례도 찾을 생각이었으니까요. 북쪽 마을은 걸어서 1시간쯤 걸렸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노인 하나에게 물으니 외딴 집에 혼자 사는 노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지요. 채연은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초가집이었습니다. 마당에 장독이 2개 놓여 있었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요. 채연이 문 앞에 서서 낮게 불렀습니다. 복례 어머니 계시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문 안에서 기척이 났지요.
채연은 숨을 멈추고 기다렸습니다. 삐걱 문이 열렸습니다. 둥글고 넉넉한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팬 노파가 문틈 사이로 내다보았습니다. 그 눈이 채연을 보는 순간 순식간에 커졌습니다. 아! 노파의 입에서 목이 막힌 소리가 났습니다. 아가씨? 채연도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내 어머니. 복내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두 걸음 만에 채연 앞에 당도하더니 채연의 손을 잡았지요. 그 손이 떨렸습니다. 살아계셨군요. 아이고, 살아계셨어. 복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채연도 눈물을 참지 못했지요. 복내 어머니도 무사하셨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막동이 두 사람의 울음소리에 놀랐는지 포대기 안에서 칭얼거렸지요. 복내가 막동을 보더니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제 아이예요. 이서준 서방님 아이이옵니다. 복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막동의 볼을 살며시 어루만졌습니다. 서방님 눈을 닮았구나. 두 사람은 복내의 방에 들어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채연이 쫓겨난 이후의 이야기, 윤 씨가 복내까지 내쫓은 이야기, 채연이 막동을 낳고 장터를 떠돌던 이야기가 차례로 쏟아졌지요. 그리고 채연은 본론을 꺼냈습니다. 복내 어머니, 어머니께서 사찰에 기탁하신 문서가 있사옵니다. 혼인 문서요. 그것이 아직 있을까요? 복내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직접 맡기셨습니다. 산속절 법운사예요. 제가 그날 모시고 갔지요. 절에서는 아직 보관하고 있을 거예요. 채연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복내 어머니, 제 손목에 있는 이 쌍점, 어릴 때부터 있던 것 맞지요? 채연이 소매를 걷어 손목을 내밀었습니다. 복내는 그것을 보자마자 고개를 크게 끄덕였지요. 마님께서 아가씨 태어날 때부터 있던 것이라 하셨어요. 한상덕 대감댁 여자들은 대대로 오른쪽 손목에 쌍점이 있다고 하셨지요. 채연은 천천히 소매를 내렸습니다. 이제 두 가지가 확인되었습니다. 사찰의 문서와 손목의 쌍점, 그리고 복내의 증언. 복내 어머니, 제가 언젠가 부탁드릴 일이 생길 수 있사옵니다. 그때 용기를 내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복내는 채연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아가씨가 부르시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채연이 이명원 대감댁으로 돌아왔을 때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막동은 오는 길에 잠이 들었지요. 채연은 대문을 들어서며 숨을 한번 깊이 들이켰습니다. 이제 준비가 갖추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준비가 완성되기 전에 폭풍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폭풍은 소리 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명원 대감댁 안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준혁의 서재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옥도장이 사라진 것이었지요. 이명원 대감이 벼슬하던 시절 하사받은 것으로 가문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물건이었습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있었소. 준혁의 목소리가 사랑채에서 울렸습니다. 하인들이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도장은 나오지 않았지요. 그때 하인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몸종 채연이가 서재 근처에서 서성이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방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채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어젯밤 채연은 서재 근처를 지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막동이 울어서 안채 마루를 왔다 갔다 하던 중이었지요. 서재에 들어간 적은 없었습니다. 소녀는 서재에 들어간 적이 없사옵니다. 채연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서재 근처에 있었느냐? 하인이 캐물었습니다. 채연은 막동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나 한밤중에 아기를 안고 마루를 오간다는 것이 증명되기는 어려웠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직접 본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외부에서 찾아왔습니다. 고을 장터에서 포목 장사를 하는 사내였는데 그가 이명원 대감댁 하인에게 말을 흘렸습니다. 채연이 원래 있던 집에서도 은그릇을 훔쳤다는 소문이 있다는 것이었지요. 장터에서는 그 소문이 파다하다고 했습니다. 본래 도둑질 버릇이 있는 여인이라 하더이다. 그 말이 하인들 사이에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채연은 그 소문이 누구에게서 비롯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지요. 윤 씨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 촘촘하고 치밀한 음모의 냄새가. 준혁이 채연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한 방 안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채연아, 솔직히 말해라. 도장을 가져갔느냐? 채연은 준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소녀는 가져가지 않았사옵니다. 준혁은 채연의 눈을 한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에 믿고 싶다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흔들리는 빛도 있었지요. 은그릇 소문은? 채연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소녀는 아무것도 훔친 적이 없사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소문이 도는 것이냐? 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설명하려면 윤 씨 이야기를 해야 했고 윤 씨 이야기를 하려면 자신의 사연을 다 꺼내야 했지요. 그것이 오히려 일을 복잡하게 만들 것 같았습니다. 소녀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사옵니다. 준혁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채연아, 나는 내가 그러지 않았다고 믿고 싶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녀도 압니다. 이 집에 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준혁이 채연을 불렀습니다. 채연아. 그러나 채연은 이미 일어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채연은 짐을 쌌습니다. 보따리 하나였습니다. 막동의 포대기와 기저귀, 그리고 쪽빈 놀이개. 이명원 대감댁에서 받은 옥색 비단 치마는 손에 들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이 집이 준 것이었지요. 받고 떠나는 것이 옳지 않았습니다. 채연은 막동을 업었습니다. 방 밖으로 나서는데 할머니가 마루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무언가 복잡한 것이 있었지요. 미안함인지 안타까움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인지. 어르신. 채연이 고개를 숙이려는데 할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일어난 일은 내 잘못이 아니다. 채연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가셔야 한다는 것은 아시지요? 할머니는 대답 대신 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쥐어주었지요. 작은 보자기였습니다. 도장은 내일 찾아질 것이다. 그 하인이 제 발로 내놓게 될 것이니. 채연이 눈을 들었습니다. 어르신, 알고 계셨사옵니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거라. 그리고 포기하지 마라. 너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채연은 보자기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그리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달이 없는 밤이었지요. 채연은 막동을 업은 채 어두운 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복례에게 가야 했지만 그곳까지 이 밤에 갈 수는 없었지요. 채연은 길가의 큰 나무 아래 쪼그려 앉았습니다. 막동이 칭얼거렸습니다. 채연은 아기를 품에 꼭 안으며 낮게 말했지요. 괜찮다, 막동아. 엄마가 있다. 그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장터에서 무릎 꿇던 날 이후로 가장 크게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지만
어깨가 흔들렸지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채연은 울음을 멈추었습니다. 소매로 눈물을 닦고 숨을 고르고 다시 등을 고추 세웠지요. 그리고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채연은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흘려들었습니다. 너무 지쳐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이 어두운 길 아래에서 그 말의 뜻이 비로소 가슴속으로 내려왔습니다. 살아감에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도 살아감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무릎 꿇던 것도, 몸종으로 일하던 것도, 지금 이 어둠 속에 앉아 있는 것도 모두 살아가는 것이었지요. 채연은 보자기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엽전 꾸러미와 할머니의 짧은 서찰이 있었습니다. 서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지요. 법운사 주지에게 이 종이를 보여라. 그리고 그 아래 이름이 아닌 단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채연은 서찰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막동이 잠에서 깨어 채연의 뺨에 조그만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차가운 뺨을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지는 것 같았지요. 채연은 그 손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막동아,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이튿날 아침 일찍 채연은 복례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복례는 채연의 얼굴을 보자마자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채연이 안으로 들어서자 복례는 막동을 받아 안으며 말했지요. 우선 드세요. 따뜻한 죽이 나왔습니다. 채연은 천천히 먹으면서 간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복례는 듣는 내내 눈살을 찌푸렸다가 혀를 차다가 했지요. 아이고 마님. 그 윤씨 마님이라는 작자가. 복례는 말을 삼키고 다시 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 이제 어찌하실 거예요? 채연은 할머니의 서찰을 꺼내 복례에게 보였습니다. 법운사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의 문서를 찾아야 하옵니다. 복례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지금요? 아가씨 이 몸으로? 기다리면 더 늦어요. 복례 어머니. 윤 씨가 어디까지 손을 뻗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그쪽이 먼저 올 것이에요. 복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구석에 낡은 나무 궤를 열었지요. 안에서 접힌 종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복례는 종이를 채연에게 건넸습니다. 마님께서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저한테 맡기신 것이에요. 법운사 주지 스님께 드리면 문서를 내준다 하셨어요. 혹시라도 내가 아가씨보다 먼저 사찰에 가서 찾아놓으려 했지만 차마 발걸음이 안 떼어졌어요. 채연은 그 종이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코끝이 시큰해졌지요. 복례 어머니, 같이 가줄 수 있어요? 복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가씨가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요. 그렇게 다음 날 채연과 복례는 막동을 데리고 법운사를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산길이 꽤 가팔랐습니다. 채연은 막동을 업고도 쉬지 않고 걸었지요. 복례가 힘들어 잠시 쉬자고 하면 채연이 오히려 복례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조금만 더요, 복례 어머니. 법운사는 산중턱에 있었습니다. 작은 절이었지만 오래된 곳이었지요. 주지 스님은 어머니의 필체를 보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한마님의 따님이시군요. 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스님. 주지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 방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문서 하나를 가지고 돌아왔지요. 10년 가까이 이곳에 있었구려. 채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스님이 문서를 건넸지요. 채연은 문서를 열었습니다. 한상덕 대감과 채연의 어머니 사이의 혼인 문서였습니다. 채연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출생 날짜와
아버지의 직함이 또렷했지요. 그리고 문서 한켠에 어머니의 손글씨로 짧게 덧붙여진 말이 있었습니다. 채연아, 이것이 내 뿔이다. 잊지 마라. 채연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갖추어졌습니다. 문서와 놀이개와 복례의 증언과 할머니의 도움, 그리고 손목의 쌍점.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법원사에서 내려오는 산길에서 맞은편에서 올라오는 일행과 마주쳤습니다. 장쇠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윤 씨가 있었지요. 윤 씨의 눈이 채연을 보는 순간 번뜩였습니다. 찾았구나. 채연은 그 자리에서 발을 멈추었습니다. 등 뒤에서 복례가 막동을 꼭 안았지요. 채연은 품 안의 문서와 놀이개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좁은 산길 위에서 드디어 마주 섰습니다. 산길은 좁았습니다. 채연과 윤 씨 사이에 두어 걸음의 거리만 있었지요. 바람 한 점 없는 여름 오후였습니다. 산새 소리만 간간히 들렸습니다. 윤 씨는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런 곳에서 만날 줄이야. 덕분에 수고를 덜었구나. 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손에 든 것이 뭐냐? 혹시 거기 올라가서 무언가를 찾아온 것이냐? 윤 씨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장쇠와 하인 두 명이 그 뒤를 따랐지요. 채연의 뒤에는 복례가 막동을 안고 서 있었습니다. 내놓아라. 윤 씨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날이 섰습니다. 채연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께서 제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자격이 없사옵니다. 윤 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뭐라고? 소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사옵니다. 이 놀이개는 소녀 어머니의 유품이옵니다. 그리고 이 문서는 소녀 어머니께서 직접 맡기신 것이지요. 마님께서 요구하실 것이 없사옵니다. 윤 씨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계모님.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채연과 윤 씨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지요. 산길 아래에서 걸어 올라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준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할머니가 있었지요. 윤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련님이 어찌 여기에? 할머니가 천천히 계단을 올라와 윤 씨와 채연 사이에 섰습니다. 오래 기다렸느니라. 할머니는 채연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 눈빛이 따뜻했지요. 채연아, 이리 오너라. 채연이 할머니 곁으로 다가섰습니다. 할머니는 채연의 손을 잡으며 천천히 윤 씨를 바라보았지요. 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 아이가 누구 딸인지 알고 있소? 윤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지요. 나는 한상덕 대감과 젊은 시절 같은 고을에서 살았소. 한상덕 대감의 첫째 부인이 남긴 딸이 있다는 것도 알았지. 그 아이 오른쪽 손목에 쌍점이 있다는 것도 들었소. 할머니는 채연의 소매를 살짝 걷었습니다. 쌍점이 드러났지요. 그리고 이 쪽빛 놀이개는 한상덕 대감이 첫째 부인에게 혼례날 선물한 것이요. 나는 그 놀이개를 직접 본 적이 있소. 할머니는 놀이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한상덕 대감의 적통 딸이요. 채연이. 윤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증거라도 있소? 채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문서를 꺼내 천천히 펼쳤습니다. 있사옵니다. 법원사에서 찾아온 혼인 문서였지요. 채연의 출생을 증명하는 내용이 또렷했습니다. 준혁이 다가와 문서를 받아 찬찬히 읽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가 서서히 풀어졌지요. 그때 복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인이 증언하겠사옵니다. 복례는 윤 씨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 두려움이 없었지요. 소인은 한상덕 대감 댁에서 30년을 일했사옵니다. 채연 아가씨는
한상덕 대감과 첫째 마님 사이에서 태어난 적통 딸이 맞싸웁니다. 그리고 윤씨 마님은 채연 아가씨가 혼약한 선비와의 사이에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륜 누명을 씌워 쫓아냈사옵니다. 복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까지 말을 마쳤습니다. 윤씨가 장쇠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장쇠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지요. 장쇠야, 뭐 하느냐? 장쇠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인도 더 이상은 못하겠사옵니다, 마님. 윤씨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준혁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고을 원님께 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상덕 대감께도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윤씨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반박하려 해도 문서가 있었고 증인이 있었고 놀이개가 있었고 쌍점이 있었지요. 무엇보다 할머니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고을에서 이명원 대감댁 할머니의 말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윤 씨는 결국 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이 지났습니다. 한상덕 대감은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서를 보고 복례를 보고 쪽빛 놀이개를 보는 순간 대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채연아. 채연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대감은 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랫동안 말이 없었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고을 원님의 판결에 따라 한상덕 대감댁을 떠나야 했습니다. 채연을 허위 누명으로 쫓아낸 죄와 재산을 가로채려 한 죄가 낱낱이 밝혀졌지요. 윤 씨는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그 집을 나갔습니다. 장쇠도 증언의 대가로 가벼운 벌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복 동생 옥수는 고아처럼 남겨졌지요. 채연은 그 아이를 어찌할지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 가지 결정을 내렸지요. 옥순이는 이 집에 두겠습니다. 잘못은 어미의 것이지 아이의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대감이 채연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내가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구나.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명원 대감댁 매화나무 아래에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채연이 준혁을 처음 만난 곳이었지요. 채연은 오래전에 할머니에게 받았다가 내려놓았던 옥색 비단 치마를 입었습니다. 할머니가 혼례 전날 밤 그 치마를 채연의 방에 다시 가져다 놓았으니까요. 처음부터 내 것이었다. 쪽지 한 장과 함께였습니다. 채연이 혼례 자리에 섰을 때 막동이 복례의 품에서 팔을 뻗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를 부르는 소리였지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채연도 웃었습니다. 그것은 오랜만에 짓는 웃음이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저녁이 내려앉을 무렵 채연은 혼자 마당에 나왔습니다. 매화나무 아래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별이 많았습니다. 처음으로 이 집 대문을 들어서던 날 밤 채연이 마당에 서서 바라보던 그 하늘과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낯선 하늘이었고 지금은 내 하늘이었지요. 채연은 품 안에서 쪽빛 놀이개를 꺼냈습니다. 달빛 아래 쪽빛술이 조용히 흔들렸지요. 어머니, 소녀 여기 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매화나무 가지가 살며시 흔들렸지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채연은 놀이개를 손에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장터에서 무릎을 꿇던 여인이 이제 이 집의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던 그 여인이, 아무것도 없던 그 여인이, 그러나 한 번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던 그 여인이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다 하였습니다. 채연은 그것을 삶으로 증명하였지요. 여러분, 이 세상 어딘가에도 채연처럼 묵묵히 버텨내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가치라는 것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